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회를 보게 된 명지대학교의 정진민 교수입니다. 오늘 네 분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 정책 선거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정책 선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 한국정치학회하고 또 우리 중앙선관위가 협력 사업으로 해온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좀 오늘 총 정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치학과 이한수입니다. 우선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실은 이게 프로젝트죠. 이게 선관위 프로젝트의 하나였습니다. 그때 정책 선거 관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목은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거 기간 중 언론의 기사 생산 양식 분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주제는 언론의 기사 생산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생산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연구 질문은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생산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할 내용은 빈도를 가지고서, 물론 분석은 비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빈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오는 선거 기사가 전략 중심의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프레이밍 뉴스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거 보도라는 게 이 컨스턴트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책 기사가 선거 초기에는 높게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전략 기사는 선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아무튼 그러니까 미디어 중심의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후보자가 기사의 가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 사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경쟁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경쟁이 높은 시장에서는 좀 더 이윤에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정책 기사나 전략 기사 빈도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방송과 신문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경쟁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정보의 양의 차이일 겁니다. 제한된 양의 기사를 생산해야만 하는 매체들일수록 훨씬 더 전략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좀 추출했습니다. 선거 1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선거 전날까지. 그래서 주제어 검색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선거 기사 추출한 거 이렇게 되게 많은 기사가 추출이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선거 기사가 8,715개가 나온 거고 일치도는 높죠. 정책 기사의 분류를 이렇게 보면 정책 기사의 비율이 전체를 보면 한 2.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략 기사가 대부분이죠. 전략 기사가 한 60% 정도가 전략 기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은 이제 기타 기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 선관위 용역에서 보고자 했던 건 기본적으로 경향성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선형 경향성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경향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면 이게 선으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선거 기사의 빈도 변화 전체입니다. 전체의 기사인데 이렇게 보면 선거 초창기에는 선거 기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상승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선거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보면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념이나 소유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얘네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아마 움직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 없고요.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움직임인데요. 유사한 움직임인데 상대적으로 방송사 초기에 TV 뉴스의 하락세가 좀 더 크다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책 기사 빈도를 이렇게 보면은 신문사나 방송사들 사이에 차이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미한 하락세가 관찰되거든요. 또 급격하고 유의미한 하락세가. 전략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 기사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 기사의 큰 흐름은 전체 선거 기사의 큰 흐름하고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비중이 더 높잖아요. 60% 되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후반기에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매우 뭐 어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신문사의 전략 기사 빈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상승세가 보여집니다. 공중파에서도 공중파는 더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신문사와 방송사의 차이를 보면 얘도 뭐 큰 차이가 이것도 여기서 보면은 차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화를 해놓고 보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유사한 보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의 정책 기사의 보도 형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서 더 연구를 진행을 해보자면 뭐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요. 어떤 변수들로 움직임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누가 누구를 팔로우 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요. 그에 관한 결과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연세대학의 나태준 교수님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 공약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책학회에서 이런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팀을 꾸려서 주요 정당들의 선거 공약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책 선거를 그 표방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이 그 두 번째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회고적인 레트로스펙티브하고 또 프로스펙티브한 회고적 또 전망적 투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일단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 선거를 통해서 후보들의 또 정당들의 공약에 대한 어떤 책임성,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 정책 공약을 4개 정당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제목을 여러 정책 간의 균형 이렇게 특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 정책들을 포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주 돋보였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징을 정책적인 전환이다, 뭐 유턴이다, 또 현실을 돌파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유턴 거의 뭐 반대 방향의 공약들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민생당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생각이 됐던 것이 정치 개혁적인 정책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혁에 꽤 많이 경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의당은 일관성 있게 서민층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책 공약의 한계점 부분이 될 텐데요. 저희가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 이번에도 별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실제 이행 방법이 이제 모호하다 보니까 벤처 산업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 너무 좋죠. 네, 어떻게 하는가, 하우의 문제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퍼주기식의 공약, 뭐 선심성 공약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국가 부채의 확대, 재정의 확대, 결국에는 혈세로 충당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가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책의 안정성이라든가 또 사회 갈등 가능성 같은 것들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에 편협하게 경도돼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차별성의 문제, 그 내용 간의 어떤 차별성. 말씀드렸던 재원 조달 계획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한계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사점까지도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너무나 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방점은 선거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역구 공약과 소속 정당의 중앙당의 공약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적절성과 내용의 타당성, 방향과 내용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방향성,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성이 꽤 뛰어난 정당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공약도 꽤 있었습니다. 적절한 어떤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유권자 입장에서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권자와 대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그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또 4년 후에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2004년부터 이제 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좀 전개하자라는 논의가 우리 학계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좀 제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다음 선거 때는 이행도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분권화는 매우 괄목할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중앙정치 선거, 국정선거에서는 이러한 정책 선거가 어렵은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후보자가 시간에 쫓겨서 정책을 진지하게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니페스토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방법들이 매우 묘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도 주로 이제 네거티브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 좀 포지티브하고 전방적 투표를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갖는 의미가 선거 과정에서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매니페스토가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민주주의에서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근거로서 매니페스토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정당 간 정치 투쟁이 아니고 정책 경쟁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연고주의 선거와 조직 동원형 선거를 정책 선거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정선거에서 사실 좀 획기적 전환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생당은 또 10대 공약은 내세웠는데 공약집은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집에 나온 핵심 가치를 잠깐 살펴본다면 3당 모두가 공정, 평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정당별로 잠깐 살펴본다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국가 전략의 방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 관련 제도 개선, 그러니까 정책학회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다시 이제 원위치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공약들이 많았고 주요 모멘텀마다 이 선거 초반에 정책에 관한 토론 기회를 많이 가져야 유권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국민들에게 책임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박성진입니다. 저는 저희가 이번 총선 기간 때 정책 선거를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준비했던 기획 보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정치권에서 보면 바람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정당에게도 획일화된 어떤 중앙당 차원의 정책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 전략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좀 환기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에 2016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권역별 주요 지역구 34개의 지역구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각 후보자들 또는 그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 좀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139개 언론사의 보도를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이렇게 분석해 냈습니다. 4.15 총선 때 혹시 주요 정책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정책 이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께서 분석하셨던 전략 기사와 관련된 그런 보도가 다수가 차지했었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짰던 결과물인데 6.13 지방선거 보도 때는 이제 우리 동네 이슈 맵이라는 이 보도 자체가 한 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중 자체로 보면 박스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만큼 총선이라는 선거가 정책 선거와 관련되지 못했다라는 반증인 거죠, 사실. 제가 이제 3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책 선거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도라는 기사라는 결과물도 내고 했는데요. 정책을 알릴 창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한계가 있음을 검증하기는 쉽지만 사후 제재 등 억제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그 차원입니다. 좀 더 이 전문가인 집단인 학회 차원에서 선거 과정 내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 공약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선거 기간 내에요.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에 선거 촉구 사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떤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오히려 좀 깊게 파고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보면 유권자 여러분 공약이 중요합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꼭 살펴보십시오라는 외침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늘 학술회의가 이 정책선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중앙선관위가 개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선거를 말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